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제 행정청이 있고, 갑이 있을 때, 이렇게 처분을 한다. 근데, 이제 얘가 위법하니까, 위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투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위법이라는 개념이 뭐냐?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 저도 불편해요. 자, 법이라는 게 이제 위법하다라는 건데, 이 법이라는 건 결국 이제 행정법을 얘기하는 거고, 행정법의 체계적 지위를 살펴보면 헌법부터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죠. 그러면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섞어서 이제 법규명령 이렇게 불러요. 법규명령. 자, 그러면 위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데 첫 번째 갈 수 있는 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 또는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자, 위법하다 하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유효하게 흘러가요. 그렇죠? 유효하게 통용.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이제 공정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행정기본법 15조에 이게 입법적으로 이제 뭐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공정력이라는 것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이렇게 딱 3개가 되는 거예요. 행정법원. 그래서 얘가 공정력을 제거하는 작용을 우리는 직권 취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얘가 하는 거는 이제 취소 재결이죠. 그다음에 이제 취소 소송의 경우에 이제 취소 판결. 그러니까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우선 유효하게 흘러가는 거고, 그렇죠? 얘가 위법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는 행정부에 같이 있죠. 얘는 일종의 이제 자정작용으로서의 준사법 절차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사법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얘한테 처분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얘네 근거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거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은 1차 판단을 하는 거죠. 행정법원에 대해서 1차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2차 판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얘는 이제 사법부라는 다른 직역에 있기 때문에 얘가 2차 판단.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판사는 1차 판단에 대한 존중,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판단 존중에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무명항고 소송 있잖아요. 이게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판단권에 대한 존중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 있어서도 일종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 이제 원고 적격부터 관할까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판단 존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교재 한번 2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특강 때는 여러분이 이제 헷갈려하는 쟁점이랑 이게 수험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요. 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언제 나올 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권사, 그렇죠? 권력적 사실행위 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취소소송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용 판결 받아서 기속력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상 회복에 따라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미 권력적 사실행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걸 사후적으로 회복한다 하더라도 권익구제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소송 수단이 바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했던 것 중에서 2차 판단이라는 걸 좀 더 어렵게 한문적으로 표현하면 사후 판단. 그 다음에 얘가 하는 판단이라는 게 결국엔 사법 통제 작용이니까 사후적인 사법 통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얘가 1차적인 판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2차 판단을 하는 게 사법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1차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미리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제가 강조했던 사법부의 본질, 권력 분립의 본질인 1차 판단권에 대한 존중, 그걸 형해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는 게 이제 우리 판례의 결론이지만 왜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나오느냐? 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이 그냥 원래대로 하는 유명 항고소송으로는 권익구제에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소법 4조에 보면은 취소소송하고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법정 항고소송으로 돼 있다. 근데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에서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뭘 선별하느냐? 폭sob의 자료를, 폭섭 정보를 이제 식별하는 게 중요한데, 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출제가 된다 그럴 때 이게 만약에 직접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뭐뭐 하기 전, 즉 처분 전 당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소송 수단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그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그냥 가점 포인트로 여러분이 쓸 때에는 이제 보론이라는 목차 하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서 대상 적격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보론으로 당사자한테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인정된다면 권익구제에는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가점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처분이 있기 전에 당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소송 수단으로서 검토하시오 그랬을 때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 그렇죠? 그걸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 등이 출제가 됐을 때 보론으로 내가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담아내면 된다. 근데 이제 보론으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문학 판검을 다 쓰는 거는 너무 투머치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 세네 줄 정도 하면 좋은데 판례는 안 된다. 이 정도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라는 것은 항상 법령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행소법 4조에서에 대한 해석을 열거로 갈 거냐 예시로 갈 거냐 좋은 게 좋은 거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 맥락만 잘 짚으면 되겠죠. 그래서 행소법 4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 그 다음에 학설은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관점인 거고 열거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예시적 해석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언더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충설도 있더라. 우리 판례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이제 행정청이 일정한 적극적인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구하는 이른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례 입장에 따라서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직접적인 문제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수단을 물어볼 때는 본안 소송이라는 건 본안 플러스 가구제가 하나의 세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동원될 수 있는 가처분. 그래서 우리 행소법 8조 2항하고 민사집행법 300조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더 실효적이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소송 본안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가처분은 보통 심리기일이 일주일 안에 잡히니까 가처분으로 빨리 해놓고 그 다음에 본안으로 예방적 부작위 소송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이때는 가처분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항상 소송상 수단을 물어보면 본안 플러스 가구제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써줘야 되겠죠. 자, 이제 의무이행 소송인데 이것도 무명항고 소송이에요. 자, 문제점을 한번 보시면 자,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청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만약에 행정청이 거부를 하거나 부작위를 하거나 그럼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만약에 제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위법에 대해서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이제 절차 심리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가 성립만 하면 그냥 그 자체로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속력이라는 건 어디에 형성되냐? 이거는 응답할 의무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청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인용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거부로 넘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된 거죠. 응답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인용 확정이 되면은 기속력이 뭐예요? 재처분 의무잖아. 그러니까 허가 의무가 아니라 재처분 의무이기 때문에 판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거하고 처분하라는 거지 원고가 신청한 대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 이후의 사정에 따라서는 다시 거부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용 확정이 됐다 그래서 허가받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그러니까 다시 재처분 의무만 형성돼. 이 재처분 의무라는 건 뭐야? 세모 상태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부를 받고 여기서는 세무를 받으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상 불완전한 그러니까 원고의 신청의 관점에서는 불안정한 소송이라고 볼 여지가 많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설 마찬가지로 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예시적 해석을 기반으로 긍정하자는 견해 그 다음 판례가 두 개가 있죠. 부작위에 대해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가능하고 의무 이행 소송이나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 거기다 언더라인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무 확인 소송도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의무 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의무는 이 정도이다. 이런 주문을 구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뭘 하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의 의무는 이 정도이다라는 판단을 구하는 거죠. 이건 행정청 스스로가 정하는 거지 사법부가 할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무 확인 소송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무 이행 소송에 있는 문학 판검은 그대로 통용이 되니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행정부에 있고 얘도 처분청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하고 있을 때 얘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누군가는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심판 청구 중에는 뭐가 굉장히 선수예요. 선수라고 대표 선수. 의무 이행 심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왜? 얘가 재량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는 권력 분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검토할 때 중요한 거는 판례에서 서시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법의 이제 5조에서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 소송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걸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명항고 소송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명항고 소송에서는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어디서 될 것인가? 그건 모르죠, 아무도. 근데 이제 합리적 추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론으로 활용하는 거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는 건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내가 보론으로 담아낼 때, 그 다음에 이제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건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론으로 당사자에게 더 유효 적절한 구제 방법은 의무이행 소송이 동원될 수 있다. 이거 한마디만 써줘도 더 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직접적인 문제 출제의 어떤 가치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론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더 출제될 수 있는 건 의무 확인 소송이에요. 왜냐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고, 그 총포도금협회 거기에서 그 회비 납부 청구와 관련된 판례 있죠. 거기에서 의무 확인 소송이 불허된다라는 최근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의무 확인 소송 요거는 직접적으로 출제도 올해 좀 가능하다. 그러면 의무 이행 소송에 있는 문학 판검 요 세트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의 관계. 자, 이 쟁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여기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행정법원에 가서 소송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지값을 붙이는 거죠. 인지라는 건 내가 어떤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사야 되는 거, 이걸 처분권주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소 203조에 있죠. 그래서 어떤 소송을 살 것인가, 이 부분도 당사자인 원고에게 그 선택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잘 아시잖아요. 1차를 봤으니까. 근데 민법은 취소 사유의 법률행위하고 무효 사유의 법률행위가 민법 자체에 의해서 메이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행정법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은 사인과 사인 사이는 국가가 이렇게 정해주면 그거에 따르면 되는데, 사인과 그 다음에 행정청 사이에 있는 거를 행정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건 행정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때그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중대 또는 명백하면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대명백설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건 판사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렇죠? 판사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를 갖고 판사의 마음을 선회해서 소송을 선택하라. 이건 좀 웃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원도 그걸 잘 알죠. 그래서 어떤 그 해석을 해주냐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취소 사유에 불과한데 당사자는 이게 너무 명백해 보여서 만약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더라도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판사가 볼 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면 이때 취소 판결 가능하다.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근데 처분권주의의 관점에서는 좀 모순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당사자가 산 거는 무효 확인 소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하는 거는 얘가 산 거와 다른 판결을 주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김밥을 시켰는데 뭐 다른 걸 주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뭘 동원하냐면 성명권을 동원해서
너 이거 진짜 안 먹을래?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다 먹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취소나 무효나 뭐 당사자가 기속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명권만 한번 툭 쳐주고 취소 판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무효 소송 안에는 취소 소송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있어 보이게 상호 포용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상호 포용 관계라는 것 때문에 취소 판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여된 혜택을 남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소기간에 제약이 없죠. 그래서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가 되니까 이제 취소 소송은 날라갔죠.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이걸 받아내려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만약에 취소 판결을 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행소법 20조에 있는 제소기간을 잠탈하는 거니까 그걸 허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그 중대명백설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이 판사의 가치관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소송 요건의 부분이 아니라 본안 판단 요소예요. 그렇죠? 본안 판단 요소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소기간이 도가 된 상태, 즉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카트를 하고 그 결론은 기각 판결이다라는 거예요. 왜? 본안 고려 요소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기각 판결.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사가 있다. 권사가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권력적 사실행위를 맞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효 확인 소송 제기를 5월 1일 날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시문에서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결국 취소 사유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제기가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가 된 상태에서 제기된 케이스니까 수소법원의 판단은 그럼 답은 뭐예요? 기각 판결이 되는 거예요. 기각 판결.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사실은 대상적격 제소기간 그 다음에 상호포용관계 3개가 다 융합된 거니까 뭐 언제나 출제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행소규칙 16조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무효 확인 소송, 만약에 이 사안에서 이걸로 볼게요. 24년 1월 1일 권사를 맞았죠. 근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자체를 3월 1일 날 했어. 3월 1일 날 했는데 5월 1일 날 내가 만약에 취소 청구를 병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병합. 그러면 이제 무효 소송하고 취소 소송 병합, 주의적 예비적 병합만 된다. 뭐 그거야 뭐 타입의 문제니까 변론으로 하더라도 원래 이제 병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소 기간이. 병합 시점에 병합 시점에 이제 준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병합 시점에 준수는 안 됐죠. 1월 1일, 5월 1일이니까. 근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자체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얘가 있으니까 얘도 이때 제기된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합이 가능하다. 자, 5페이지 다시 볼게요. 거기 상호 포용관계 보시면은 상호 포용관계라는 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효 소송 안에는 취소 청구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케이스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 사유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무효 사유에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을 할 수는 있다. 뭐 요 정도도 포용 관계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때는 제기된 소송 자체가 취소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으로서의 적법 요건을 당연히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에 그게 구비가 안 됐다. 그러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되죠. 뒤로 넘어와서 이제 취소 사유에 대한 무효 소송 제기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이 문제는 3년 전에 이 병합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근데 이제는 제소기간과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병합과 관련된 문제로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처분권주의 있죠? 8조 2항하고 203조. 거기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변경 없이 허용될 수 있느냐. 자, 학설에서는 중요한 게, 거기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는 견해 있죠? 거기가 별표예요. 기각 판결.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하 판결이라고 쓰면 논탈이 되는 거예요. 논탈. 왜냐하면 학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 판례를 보면 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나는 절대 무효만 얻겠다 라고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처분권주의 위반의 소지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에 취소 판결을 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당사자의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의 침해는 없으니까 그게 처분권주의 위반의 소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호 변경 없이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에게는 보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확립된 입장이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행소규칙 16조를 써주세요. 행소규칙 16조는 이를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렇게 써주시면 더 가점을 받을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면은 어떤 경우에든지 다 출제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제소기간과 관련해서도 출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대명백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네 번째 이제 당사자 능력인데요. 당사자라는 건 결국에는 원피고가 당사자죠. 그렇죠. 원피고가 당사자다. 근데 이제 원고라는 거, 그 다음에 피고라는 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격체여야 돼요. 인격체. 인격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적 효과가 귀속되기 때문에 계좌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민사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인 법인 이렇게 인격체끼리 하는 소송법상의 법률행위를 우리는 소송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소송행위도 법률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인격체여야 된다. 근데 이제 원고가 인격체여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대부분 갑이라는 자연인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어떤 모임 무슨 회 이렇게 출제가 된다. 무슨 종교 단체 만약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은 법인이 아니죠. 그렇죠? 법인이라는 건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인격체가 아닌데 과연 원고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민사소송법 또 52조에 보면은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지만 사적 단체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단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민사소송법 52조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52조를 우리 8조 2항에서 준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문제에서 어떤 모임, 무슨 회, 무슨 단체 이렇게 출제가 돼서 원고 적격을 물어보면 원고 적격부터 바로 들어가면 이제 점수를 이 부분에서는 놓치는 거고 당사자 능력을 먼저 선행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적격을 검토해야 올바른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또 대비해야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 행정심판법은 어때요? 행정심판법은 14조에서 명시적으로 당사자 능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8조 2항, 그 다음에 52조 조문을 암기하고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 능력 거기다가 예시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맨 위에 있죠. 어드바이스에 수녀원, 그 다음에 총학생회, 무슨 종교 단체 뭐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행정고시에서 총학생회의 원고 적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당사자 능력을 선행 검토하지 않고 원고 적격을 검토했던 분들이 감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도 만약에 원고 적격이 출제가 된다 그럴 때 당사자 능력에 대한 선행 검토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쟁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고 능력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이제 행정청 있잖아요.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행정 주체만이 법인격이 있고 행정청은 법인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청은 원래 원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위에 있는 권력기관이 하위에 있는 비권력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공권력을 행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그 하위행정청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스며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칙, 예외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두면 되고 여기서 이제 판례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논거는 뭘까요? 법치국가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7페이지에 예외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법치국가의 원리 거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만약에 원고가 되는 항고소송 제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뭘 검토해야 된다? 원고로서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법치국가의 원리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 원고 능력을 부여해야 되는 케이스냐 아니냐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면 되겠죠. 자, 8페이지에 그 다음에 피고 능력. 우리 행정소송법은 기본적으로 13조에서 그 행정청한테 피고 능력을 부여하고 있죠. 법에서 부여했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이제 원고 적격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삼순환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모든 쟁점을 다 유기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원고 적격 문제가 출제가 되면 원고 적격에서 점수를 잃으면 사실은 합격의 가능성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원고 적격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소송 요건 중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 여기서 마찬가지죠. 행정청이 갑에 대해서 뭔가 처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법령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여기서는 뭘 많이 담고 있을까요? 얘가 얘한테 이러한 침익적인 처분을 할 때 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구제받을 수 있을까?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침입적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법령에서 얘의 어떠한 매우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다 여기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법치행정의 원칙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뭐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할 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 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법에 마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는 침입적인 처분을 받는 당사자한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다 그러한 권익구제와 관련된 절차적 권리, 그 다음에 실익적 권리들을 다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그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것도 당연히 처분을 할 때는 이 행정법령에서 얘한테 대한 매우 개별적이고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매우 디테일하게 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법치행정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문제는 저렇게 침입적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뭔가 이렇게 처분을 했다. 근데 그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사람이 제3자인 경우. 그러면 얘가 만약에 항고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얘가 원고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얘가 만약에 뭐 침입적 처분을 당했을 때는 당연히 있는데 얘한테 만약에 좋은 게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3자로서 다투고자 한다. 그러면 얘는 언제나 받아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동일한 법리에 따라서 얘한테 처분의 근거 법령과 관계 법령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 절차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동일한 법리로 논리 정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갑한테 했던 이 처분에 대해서 이 처분의 근거 법령과 관계 법령에서 얘의 어떠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만약에 그대로 규율이 돼 있다면 얘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3자의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 그게 경업자, 그 다음에 경원자, 그 다음에 인근 주민 이렇게 세 개의 경우로 수험적 관점에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총론, 여기까지가 이제 이 이후가 강론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문제는 계속 어디서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는 사실 얘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 사이는 너무 경계가 선명해요. 그렇죠?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건 외국인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 못했는데 나보고 외국인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얘네들끼리의 구분이 좀 어렵죠. 근데 얘네들끼리의 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는 뭐냐? 얘는 기존 업자와 신규 업자 사이에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경원자는 신규와 신규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제시문 속에서 뭐 다른 표현이 있던 뭐 어떠한 표현이 있던 간에 그게 기존 업자와 신규 업자 사이의 관계로 귀결된다면 그건 무조건 경업자. 그 다음에 신규와 신규로 귀결된다면 그건 경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업이라는 거, 이 업종이 경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업종은 두 가지 허가업이 있고 특허업이 있다. 경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업자에서. 그래서 행정청이
갑이라는 기존 업자, 이 신규 업자죠. 얘는 신규 업자한테 만약에 허가를 내려줬어. 근데 이제 을이라는 기존 업자도 기존 허가 업자죠.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허가라는 거에 대한 본질로부터 파악이 되는 게 좋겠죠. 허가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천부적 자유권의 영역에 있던 내용을 어떠한 공공질서라는 공익적 가치 때문에 우선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건이 충족되면 이 부작위를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유업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유업. 그러니까 나의 직업 선택의 자유의 영역이 허가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노무사는 어때요? 노무사도 허가업이지. 변호사도 허가업이고 의사도 허가업, 약사도 허가업, 그 다음에 뭐 편의점, 음식점 다 허가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사가 누가 됐어 새로. 근데 내가 이미 노무사야. 쟤 왜 합격시켜줘? 이거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허가업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이라는 건 자유권의 회복이기 때문에 왜 얘한테 자유를 회복시켜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거니까 이런 주장은 허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기존 업자가 허가업자라면 신규 허가업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관점에서 제기할 때는 얘가 얘한테 허가업을 줄 때에는 여기에 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허가업이라는 건. 왜냐하면 저게 상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뭐 인간이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허가업이라고 해갖고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 허가업도 있어요.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 허가업이라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때는 기본적으로 근거법령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 허가업이라면 기존 업자의 그 거리 제한과 관련된 이익이 매우 구체적 개별적으로 있는 경우니까 그때는 또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특허업이라는 건 어때요? 특허. 말 그대로 매우 특별하게 허가받은 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어떤 공적 재화 있죠. 공적 재화 또는 어떤 공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딱 부여하는 거 이걸 특허라 그래요.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송업. 운송업은 왜 그럴까요? 국가의 도로라는 어떠한 공물이잖아요. 그 공물을 누군가가 점유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위를 걔한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버스 노선 그냥 여러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허업이라고 하는 거고 특허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특허업을 부여하는 근거 법령 자체에 그 사람한테만 매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기존 업자가 특허업자라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완벽하지 않잖아요. 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행정청이 갑에 대해서 특허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 특허업을 갖고 있던 을이 있는데 얘가 얘한테 왜 특허를 주냐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때는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원래 이제 특허를 2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갑하고 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 얘를 이제 병한테 이렇게 양도했어요. 양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했으니까 얘도 특허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얘한테 왜 갑자기 특허를 주느냐. 원래 갑과 을 사이에서 있었던 갑과 을만 받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일체 양도가 됐다.
그럼 기본적으로 을과 갑 사이에서의 이 특허 관계 있죠? 이게 갑, 그 다음에 병과 을 사이,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갑이 을로 대체가 된 것 뿐이지 사실 이 공정한 경쟁 관계에 있어서는 변동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과당 경쟁으로 인한 그 불합리한 경영 방지. 이거에 훼손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에서 병으로 일체 양도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가업이든 특허업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 방지의 취지. 자,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그러한 취지에 훼손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고 훼손이 없다 그러면 원고 적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경업자의 전부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에 경원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워요. 경원자는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갑한테 예를 들어서 을이 있고 둘 다 지원을 했는데 얘를 선정했다.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비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선정 때문에 내가 비선정된다라는 건 사실 동일한 등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상호 배타적 관계. 그러면 나는 비선정의 뭐가 될까요? 직접 당사자가 되죠.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어떠한 침해적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원고 적격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원고 적격이 있고 그 다음에 등가값이 있는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원자가 된다면 무조건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원자라고 포섭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대한 논증을 다시 한다든가 해서 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경원자라고 해놓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부정돼 원고적격 없다 이러면 꽈락이에요. 왜? 경원자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 매우 주의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주민. 인근 주민은 행정청이 갑에 대해서 어떠한 건설 허가를 해줬다. 그랬더니 인근 주민인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허가업과 관련된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법령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법령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환경과 관련된 법령에서 만약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다. 거리 제한 규정이 있다 그랬을 때에는 인근 주민이 만약에 3km 이내에 있는 주민에게는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났다. 근데 인근 주민이 만약에 2km다. 그러면 3과 2 중에 뭐가 더 커요? 2가 3 안에 들어오죠. 뭐 고개를 끄덕일 정도는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추정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3.1km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안 되나요? 이건 또 인간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합리적 해석을 동원해서 합리적 해석을 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사정을 얘가 적극적으로 만약에 입증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 그 다음에 입증 이 두 가지의 법리가 이제 있는 건데 이 추정이라는 건 이거는 예외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을 때만 그때만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부예요. 사실 원고 적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9페이지에 법률상 이익. 자, 문제점 12조 전담 법률상 이익의 해석. 자, 학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해야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문학 판검과 관련된 기본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암기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학설은 권리구제설, 그 다음에 법률상 보호이익설, 소송상 보호이익설,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이 있다. 근데 사실 뭐 행정소송법 12조 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이미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학설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리구제설이라면 내가 누군가가 퇴학 처분을 당했는데 내가 만약 걔랑 사귀고 있어. 나의 연애할 권리, 설레일 권리 침해잖아. 그러면 권리구제설에 따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보호이익설은 그게 아니라 근거법령, 관계법령에서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얘기한다. 이거는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소송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판사의 관점에서 뭐 극단적인 예지만 판사는 뭐 설레임, 자유, 연애 이런 걸 좋아해. 그러면 소송상 보호이익설 있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적법성 보장설도 애매모호하죠. 위법을 주장하면 나의 연애할 권리가 침해됐다. 그러면 다 들어온다. 이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의 그 법률상 보호이익설은 당연한데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근거법령, 관계법령,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지 그와 반대되는 표현인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뒤로 넘어와서 그럼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서 법률의 범위를 많이 빠뜨리는데 빠뜨리는 일반론은 반드시 감점으로 귀결되죠. 왜냐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럼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르면 그럼 법률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근거법규, 관계법규, 뭐 구체적 기본권, 절차 규정, 민법 규정 이런 견해가 있다. 판례는 아까 했던 얘기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거기 판례 두 번째 줄에 보면 명시적, 거기 명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명시적. 예를 들어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명시적으로만 규정된 경우만을 우리는 인정할 것이냐. 판사가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판사가 리갈 마인드를 동원해서 그 근거법령과 관계법령에 대해서 합리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 해석에 비추어서 도출되는 경우까지도 우리 판례는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사건에서 그 당의 그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직접 당사자인 법무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채용되지 못한 직원이 있죠. 그 직원이 제3자인데 그 직원에 대해서 법무사 규칙에 보니까 그 절차 규정, 이의 신청 절차를 규정해 놓은 거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판례가 원고 적격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설에 있는 절차 규정 있죠. 자, 이 규정에 따라서도 된다라는 그 학설이 판례에 원용이 된 거니까 이 판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시해서 그 네 번째 학설의 그 교수님들에게 소구력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법률의 범위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우리가 경업자, 경원자, 인인소송 보도록 할게요.